오늘 아시아의 대표 미래학자시죠. 이번에 새로운 신간을 내셔서 초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최윤식 저자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책을 내실 때마다 화제의 중심에 쓰시는데요. 예. 네. 이번에 또 이 제목과 관련해서 이 세계 경제가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올 네네, 초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딱 시기 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깊은 인사이트를 네. 좀 많이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바로 들어가면 책에 보니까 2000년 3월이 운명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운명의 달 그러면 조금 이제 카피로 뽑은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제 변화라든지 혹은 투자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달이죠. 네. 물론 이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돼 있고 또 한국의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투자 시장들이 미국과 연관돼 있고 그럼 또 미국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투자 시장 흐름이나 경제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있지만 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연준이 3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행보를 2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에 한번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고 불과 12일 만에 3월 15일에 제로금리까지 쭉 내렸던 사건들이 있었죠. 물론 그 사건만 보면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조금 이례적이라고 봤던 것은 연준의 행보가 물론 이제 2019년에 중간 조정이라 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사실 2019년 말 또 심지어는 2020년 올해 초에 1월까지만 해도 연준 내부에서는 약간의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고 올해 트럼프가 선거를 하면서 돈이 많이 쏟아지고 연례적으로 보면 과거에 미국의 최근에 한 20, 30년간의 선거를 보면 선거 시기에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선거 때 돈을 많이 쓰고 또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니까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준이 그런 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선거가 끝나고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재인상 기조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약간의 어떤 매파성 분위기가 12월에 있고 1월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3월에 연준이 트럼프가 그렇게 협박을 해도 제로금리를 안 내린 연준이 그것도 공개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2번에 걸쳐서 제로금리까지 내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전쟁이라든지 혹은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에 금융위기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상황이 돼야 이 3가지 조건들에 거쳐야만 연준이 제로로 내린다라고 이제 그 조건들을 달았는데 3월에 연준이 제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앞으로 터지거나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본 케이스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단순히 기준금리가 경제가 잘 안 올라와서 올린 게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급격한 어떤 변화와 경제 충격 또 투자 시장에 큰 경랑이 펼쳐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즉각적으로 보낸 거죠. 그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빠르고 그리고 단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도 새벽에 또 실시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긴급 선명을 내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나왔던 거죠. 네. 사실 이번에 연준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금액의 크기도 완전히 틀리고요. 예, 제로로 내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속도도 그렇고 퍼부은 어떤 그 정책들도 그냥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다급하게 연준이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어떤 세계의 경제 부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미 골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뭐 이런 게 급하게 펼쳐진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코로나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실물 경기 침체가 오고 타격을 보고 막 이렇게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시점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나 뭐 셧다운 혹은 록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생각이 없고 경험 실시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제가 이제 미국의 투자자 뭐 주식시장의 대조정은 연말 연초에도 이제 제가 이제 경고 사인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수준의 뭐 국가부채도 있지만 회사채 시장에서 특별히 정크본드라든지 혹은 조금만 경제 충격이 가게 되면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회사채 부실 채권과 부실 가능한 채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네. 대략 7, 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연준이 그 부분을 최대한 달래기 위해서 뭐 중간 조정도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채가 좀 안정되고 이걸 달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전 글로벌 팬데믹이 됐고 경제 충격을 되면 결국은 방아쇠는 이 코로나19지만 결국은 늘 우려했던 이 시장에서의 영향이 있고 그게 터지게 되면 결국은 회사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나 크래시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물 경기로 강탈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아마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다 알지만 그 시기에는 그게 이제 3월 3일이 되겠죠. 내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위기 이전서부터 거의 10년 이상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우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과열이다, 뭐 너무 오버슈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과 연결을 했을 때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상승장을 이해를 했어야 됐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지난 100년간의 어떤 투자 시장, 특별히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장을 좀 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정도 기간에 한 6번 정도 대세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뭐 미국에서 그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 6번이 짧게는 이제 텀이 4년, 길게는 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건 4년, 긴 건 12년 정도. 그래서 뭐 예외적인 한 75%밖에 올라가지 않는 장을 빼면은 대체적으로 2.5배에서 4년에 12년 또 2.5배에서 3.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지금 장도 굉장히 역사상 가장 긴 12년 장이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제 끝난 게. 일단 그렇게 봤을 때 패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끝에 와 있었고 상승률 자체도 여러 가지 조건 분석들을 보면 역사상 최고점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 자체도 이미 그 수준에서 3만 포인트 근처에서 한번 큰 조정을 받아서 거품을 제거하는 조정이죠. 그 대세양 끝나고 다음 대세양 넘어가는 뭐 시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조정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그게, 왜냐면 주식시장이 조금 한 30-40% 빠진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뭐 타격을 크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파산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게 회사채 시장과 연결돼서,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주식시장을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은 후자인데, 그래서 실물 경제로 충격이 가느냐. 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그래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뭐 조금 더 주식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떨어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뭐 이슈를 내놓는다든지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걸 내놓으면서 끌고 갈 수는 있겠다. 연말까지. 그러나 그것도 그 호재들이 다 끝나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계속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버텨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한 번 대조정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또, 뭐, 그렇게 끌고 갈 거는 같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최소한 한두 번의 중간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대폭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패턴에서 보면 이미
일단 작게는 주식시장이 대조정을 맞는 거는 이미 정해진 어떤 미래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선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책에서 보면은 대세 상승장은 4단계로 네, 이렇게 네.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대세 상승장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제가 다른 부분도 뭐 정치든 경제든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돈의 흐름과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이 시장에서도 역시 뭐 대세 하락을 하든 대세 상승을 하든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조건이 도달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탈하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뭐 대세 상승장을 보면 제가 6번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각 단계마다 뭐 규모 올라가는 규모나 혹은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그때 뭐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수익률이라든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4번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4단계를 거쳐서 완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세 번의 단계는 상승하는 구간이고요. 한 번은 중간에 조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면 전반기 상승장과 후반기 상승장을 나눌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조정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기가 다시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폭락이 있고 난 다음에 전반기의 상승장은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는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 대세 하락 혹은 대폭락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즉 공포감이 해소되면 반등하는 그 힘으로만 반등을 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힘으로만 반등을 하는 게 1차 상승이고요. 그게 대체적으로 대폭락의 절반 정도를 하고요. 현재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절반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나 공방이 있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펀더멘탈, 그 위기 이후에 혹은 리세션 이후에 회복되는 기업의 펀더멘탈 혹은 기술적인 반등의 리바운드 현상이 나오는 그 지표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상승 구간이고요. 그게 이제 뭐 전고점 부근 미치거나 8, 90%까지 가거나 혹은 그 근처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게 전고점이 다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위기 요소가 다 해결되고 위기 이전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장시간 박스장이 있습니다. 다음 상승을 위해서. 그리고 박스장이 이제 간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전고점 부분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패러다임, 이게 뭐 그 다음 대상승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산업이라든지 혹은 다음의 경기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 다음 경기 확장기가 되겠죠. 리세션이 끝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대세 상승하는. 물론 그 상승은 기존의 것의 거의 2배 이상.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가장 큰 상승장은 4번째 단계, 즉 3번째 상승 구간에 가장 크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번째 마지막 4번째 단계의 3번째 상승장이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정점에 이르면 다시 대조정을 받고 그 다음 가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 패턴들이 많이 나타난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대세 상승의 그 2단계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이제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내려면 최소한은 2단계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너무 단타로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측면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20, 30대가 한국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위크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적으로 파이팅을 열심히 하지만 기대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이 많고 또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저출산도 되고 이게 막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또 뭐 이번 사태도 보면 사실 가장 절망적으로 미래를 보는 게 20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언제 좀 투자에 대한 그 계기를 마련했냐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타났을 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인간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이라든지 네. 예, 이제 이런 학습 효과에서 대폭락이 일어나면 일단은 직감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들이 우리 이제 30대, 40대, 50대, 뭐 IMF도 겪고 2008년도 겪고 뭐 이런 분들보다는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폭락장에 주식은 샀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좋았던 그렇죠. 거죠. 예. 과감하게 네. 젊은 어떤 그 역량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혹은 다른 투자 상품이든 수익의 실현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파느냐가 결국은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장부상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타이밍을 또 잘못 팔면 오히려 수익을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오늘 뭐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이후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거 다 제쳐두고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혹은 뭐 한 3, 4년이 됐든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6번의 대세 상승장에서 짧게는 4년에서 12년 동안인데 전반부 4년 정도만 공통을 해도 한 2.5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일이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다른 충격이 오기도 하고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한 4년 정도 평균을 내면 2.5배 정도는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률은 과연 나쁜 수익률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잘 준비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뭐 한 3, 4년 정도 아무리 늦어도 그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 2배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 기간까지, 두 번째 상승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꿋꿋이 참으시고 가시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어떤 행동들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의 2단계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1단계가 지금 끝난 상황이죠. 끝난 네. 상황이고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이 기간이 그렇죠.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돼. 근데 그럼 이 대세 상승 2단계가 끝나도 3단계, 4단계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더 오래 더 오래 가져갈수록 더 좋죠.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세계 경제가 많이 달라진다, 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 뭐 워렌 버핏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믿어라.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자기는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 짧은 기간에는 대침체도 오고 혹은 어쩌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번에 뭐 미국의 18,000, 뭐 한국의 뭐 1,500선이면 그거보다 더 낮게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 이후에 이 위기 근본적이 다 끝나고 리세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지난 뭐 6번의 중에서 뭐 최근을 보면 이번 뭐 트럼프 집권 이후로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의 장이 사실 3배가 넘게 상승한 장이거든요. 네. 네. 저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주식 상승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업의 체인지는 있고 국가 간의 부침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미래 산업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폭발적인 산업들이 이제 이 위기가 끝나면 시장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시장을 쫙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 또 다른 세계 경제 지금은 이제 불황기고 다음 뭐 확장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 확장기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거기에 선행해서 올라가는 걸 잘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상승장, 즉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 상승장의 4번째 단계, 즉 3번째 상승장이 그 1, 2단계를 능가하는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충분히 이번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는 최소한 3, 4년은 보셔야 되고요.
길게 보신다면 뭐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최소한 부동산보다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예측하고 싶고 그걸 바탕으로 네. 뭔가 도움이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미래 신호를 우리는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미래의 신호를 이제 읽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은 이제 이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일단 가장 먼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패턴들을 발견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많은 분들이 제가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문이 박사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질문의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드리거든요. 미래는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한치 오차도 없이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래는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미래의 상당수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이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제 미래 중에 이미 결정된 제 미래가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결정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기술적 혜택을 받아도 100세, 120세면 죽어요. 그렇죠. 네, 나이가 되면 늙는 거고요. 네,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국가의 미래도 그렇고 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사가 증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살면서 수많은 경제 혹은 수많은 국가가 나오고 탄생하고 죽으면서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이치들, 그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래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은 미래가 몽땅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7, 80%는 바뀌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7, 80%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투자도 대폭락 같은 이유가 있고 4단계가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면 그게 결국 신호예요. 네, 그게 단계별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은 한 1, 20% 정도가 변해요. 그런데 그래서 미래는 어떤 분은 그러죠. 미래는 내가 살아봤는데, 세상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네, 물리적인 부분들을. 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분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막 천지개벽을 하더라.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1, 20%의 물리적인 부분이 변해서 혹은 그 사건들이 새로운 사건이 나와서 기존에 반복되는 사건들하고 결합되면서 관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관계 부분은 엄청나게 변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쉬운 예로 들면 어떤 젊은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집에 딱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네, 내 집 그대로 있고요. 내 물건 그대로 있고요. 내 부모, 친구 다 있고요. 변하질 않아요. 뭐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새로운 친구들 오고 부모님도 다 변하고 집도 갑자기 변하고 이게 신데렐라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눈 뜨면 그냥 똑같아요. 내 옆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죠. 네. 내 삶도, 내 직장도. 그런데 내 똑같은 삶에 남자가 한 사람,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관계는 다 변해요. 친구 간의 관계도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또 내 삶의 관계, 내 하루 일상이 다 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호들이 나오죠. 그걸 결합을 시켜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결합을 시켜보면,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새로 일어난 사건. 예를 들면 2008년으로 하면 2008년에 연준이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정책이나 수많은 카드를 했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카드는 다 나왔고 그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연준은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카드를 쓸 수 있다. 이게 신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는 안 했던 새로운 카드를 내놔요. 근데 그 새로운 카드는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연준이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사건이 MBS를 무제한 매입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기가 진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부동산 버블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회사채를 그것도 정크본드까지를 무제한 매입했어요. 왜냐? 그때는 다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다른 카드들은 제로금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신호들이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 회사채 부실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그전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막는다면 이번에도 그쪽에서 신호가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보고 선행을 통해서 연준이 회사채에 이번에는 역사상 한 번도 안 했던 정크본드를 무제한 매입하는 예, 그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신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시고 이번에 새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라는 것을 겹쳐서 보시면 물론 이제 신호는 이제 논리적인 상상입니다. 네, 확률주 상상이고요.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사고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중요한 신호들은 네, 어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를 넘어가거나 혹은 큰 전환이 있는 그런 신호들이죠. 그런 신호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고의 기술을 통해서 뽑아내고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을 그렇죠. 이제 보려는 네네. 어떤 그 노력과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팬데믹, 코로나 네. 19의 그 엄청난 확산인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가려진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사실은 부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금융 시스템 이것의 핵심은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우리 이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신용, 즉 부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제의 어떤 그 투자, 경제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투자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때 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장점은 버블은 없는 거죠. 네, 부채 위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번 걸로 오늘 써야 되니까 소비가 그만하게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지면 경제 성장률이 역시 더디겠죠. 그래서 사실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미세하게 증가하는 수준, 인구 증가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번 달에 번 돈과 다음 달에 벌 돈과 10년 후에 벌 돈을 다 끌어당겨서 그렇죠. 오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소득의 수십 배를 끌어당겨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월급을 4,500만 원 받는데 미래의 돈을 부채를 끌어당겨서 5억짜리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몰아오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단점은 미래 돈을 끌어왔으니까 그 돈을 내가 잘 갚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내 신용을 넘어서는 수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채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부채 딜레버리지. 그러면 그 부채를 딜레버리징 할 때 어쩌든지 간에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소비의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에 하락, 영업이익에 하락, 그리고 신용,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런 데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적 사이클로 가더라. 그리고 그게 그 소비의 주체가 경제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가계 영역, 그리고 기업 영역, 그리고 정부, 국가 영역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위기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97년 저희 같은 외환위기는 상업 영역의 위기였고 그게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면 정부와 가계가 이제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지금 부동산과 맞물려서 가계 부채. 미국은 2008년에 부동산 버블,
물론 거기서 파생 상품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업 부채 쪽,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채가 돌아다니면서 그 주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쌓여서 그냥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데 이제 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 주기설, 뭐 20년 주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나 20년 주기설의 상당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의 자연적 사이클에 의한 호황과 불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채에 의해서 부채를 딜레버리징 해서 다시 부채를 증가하면 또 다시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증가시키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디레버리징을 하는 그 순간이 네. 사실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연기시키는 거잖아요. 일부는 해결을 하고 파산이나 혹은 자산을 팔아서 그리고 또 일부는 그걸 다 부채를 다 털어버리면 이제 곤란해지죠. 네. 더 많은 거를 내다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부는 연기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일어났던 그 부채의 문제가 지고도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로 부채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는 더 엄청난 그러죠. 부채의 바다에 떠 있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들이 더 확장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거죠. 네. 물론 대신 경제 규모도 커지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같이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확장되면 주기가 빨라지겠죠. 네. 네, 이번에 해결했는데 막 5년 뒤에 또 온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경제도 같이 어느 정도는 그 속도보다 느리지만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채 딜레버리징 기간을 늦출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술이나 혹은 금융적 기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늦추기는 하지만 이제 일어나고요. 그때는 일어날 때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사를 보면 사실은 총 규모로 보면 점점 커져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에서 생각하는 그 이번에 이제 연기된 그 네. 어떤 세계 그 부채 문제가 조만간 또 터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시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부채가 무작정 많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딜레버리징을 하는 거는 사람들은 딜레버리징을 사람도 싫어하고 뭐 중앙은행도 싫어하고 정부도 싫어합니다. 정치인도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딜레버리징을 하면 소비 축소나 파산이나 구조조정 뭐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미루려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채가 많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 딜레버리징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이 현저히 줄어서 이제 이익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 그러면 이제 개인은 내가 구조조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곧바로 이제 그런 이제 조정이 가겠죠. 그게 대규모로 일어나면 가계 영역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좀비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계속 직장은 유지하고 월급은 갖고 하지만 금융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즉 내가 인컴이 줄어들거나 인컴이 있어도 금융 비용이 내 인컴을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상황에서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또 조만간 터질 수 있다. 이런 네.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럴 이 수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 네. 이익 났을 때 실현하고 나 나오자. 또 네.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디레버리징의 이 시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통 10년 주기설로 우리가 왔었으니까 최소한 지금 뭐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시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래도 좀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이 현재로서 이제 회사채 시장, 그러니까 기업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기업 영역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나라에서 뭐 남미나 신흥국에서 어떤 나라가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투자시장이 받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대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대한 국가에서.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죠. 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가계부채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건국 이래 가장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더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가계가 거꾸로 역으로 가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컴의 여력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죠. 네. 그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로금리로 간다면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겠지만 몇천억을 빌려주고 제로금리로 써라 그러면 저는 부도날 이유가 없죠. 예. 이자를 안 내도 버틸 수 되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계부채가 많은데 안 터진다. 그러니까 많아도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많아서 안 터진 게 아니고요. 금리가 낮아서 안 터진 겁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영원히 저금리를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간 터지죠. 근데 그게 늦게 터질수록 안 터지니까 부채는 계속 늘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터지면 지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부에 있는 가계 영역발,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겠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금융위기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뭐 제가 3대 위기를 예측했는데 그게 하나가 미국이고 지금 한국이고. 근데 미국은 이제 터졌고요. 지금 남은 게 이제 중국입니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세계.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한번 터지면, 세계가 다 흔들릴 겁니다. 다시 세계 시장이 주가가 폭락하는. 그럼 중국은 1997년에 한국처럼 상업 영역의 부채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중국이 지금 이번에 양해를 하면서 아마 양적 완화 정책을 또 크게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중국이 부채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중국은 어떤 체제의 특성상, 정치적 특성상 강제적 구조조정 혹은 시장에 맡기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쪽 상업 영역과 중국은 또 1차 부동산 버블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맞불려서 그게 버틸 수 없어서 뭐 버틸 수 없다는 이런 말이죠. 중국이 내부적으로 그 위기를 알아서 스스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외부적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일부를 뒤에 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당분간 뭐 짧게는 한 5년 이내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제 우리 금융위기랑 조금 이제 회복 기간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금융위라도 우리가 1997년에 봤을 때 외환위기에 봤을 때 주식 시장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네. 네. 뭐 6개월에서 1년 미만. 2008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중국이 터지더라도 사실은 길게 보면, 즉 내가 4, 5년 이상을 들고 간다 보면 그 안에 터져도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리스크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그런 리스크는 해지가 가능하죠.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 해도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고 보유하는 게 오히려 맞는 그렇죠. 얘기다. 왜냐하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투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한국의 금융위기가 오거나 혹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 또 다시 저점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뭐 그 저점이나 뭐 현재 코로나 저점이나 그렇게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이 정보가 이 온라인, 네. 이 뭐 모바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빠르게 확산이 돼서 몰라도 그 저점의 기간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짧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금방 회복이 돼 버리니까. 금방 회복이 되죠. 예. 그게 이제 좀 빠른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점점점 빨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습 효과죠. 이제 그 위기를 대응하는 게 결국은 그런 리스크가 오면 중앙은행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 효과 때문에 그게 이제 빨라져요. 정책을 구사하는 타이밍 이런 걸 좀 더 잘 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돈의 효과죠. 점점점 갈수록 돈을 많이 대규모로 빠르게 밀어넣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두 가지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위기가 터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쇄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연쇄 작용에서 우리가 산불을 끄듯이 그 방어사 라인을 빨리 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빨리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빨리 안정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네, 그래서 대세 상승의 1단계에서는 굉장히 빠르죠. 이번이 역사상 가장 빨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요. 이번에 네. 왜 이렇게 떨어졌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 네, 절반은 그냥 순식간에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과거의 그 100년간의 대세 상승장을 네.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반복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알려주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의 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투자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전략을 쓰든지 간에 전체적인 큰 거시적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공통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상승과 한 번의 박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상승. 이게 패턴이 있는데 일단 그 패턴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패턴마다 이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 시장이 하는 게 이제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장에서는 대폭락을 만들었던, 공포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네, 그러면 돈의 힘과 심리적 모멘텀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는 돈과 심리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위기 이후에 어떤 기업이 빠르게 회복해서 펀더멘탈을 회복하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수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상승은 돈의 힘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호황기, 즉 펀더멘탈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별의 주식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핵심 힘,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심리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변동성도 역시 변동성을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 요인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내가 그 변동성을 무시하고 가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고 그 변동성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판단하실 때 그런 장마다 단계마다의 주 요소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산업마다 또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뭐 세분하게 할 수는 없고요. 크게 나누면 기존 산업이냐 혹은 미래 산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군요. 그러면 최근에 대상승장을 보면 기존 산업은 1, 2단계 때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고요. 네. 왜냐하면 익숙하고 이미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기만 안 되면 곧바로 시장 회복률이 빠르겠죠. 네, 그리고 규모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 전반부 상승장에서는 그쪽에서의 어떤 상승의 속도가 빠르죠. 네. 이쪽도 올라가긴 하지만 더디고. 두 번째로는 후반부는 또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투영되죠. 이쪽은 이제 이미 회복을 됐으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서는 미래 가치. 그래서 보통은 기술주라든지 미래 산업은 4단계 중에 세 번째, 즉 후반부 상승장에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패턴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바이오주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그 모멘텀 때문에 초반에 훨씬 더 기존 산업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들과 상황들을 아시면 내가 단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혹은 뭐 예를 들면 변동성을 무시하든 혹은 변동성을 내가 최대로 활용해서 하든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위기고 그리고 지금 뭐 2008년 이전부터 골드락스라고 했던 그때부터 사실 그 돈에 의한 경제 성장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부채가 그때부터 사실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체들, 어떤 나라는 기업, 어떤 나라는 가계, 어떤 나라는 뭐 정부 그러면서 부채들은 같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국가마다 펀더멘탈이 다르죠. 예,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나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혹은 뭐 산업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채는 똑같이 썼는데 터지는 게 달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면서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 미국이 터져서 글로벌 위기가 됐는데 곧바로 1, 2년이 지났는데 유럽 위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유럽의 위기가 터지면서 또 역시 중요한 어떤 그 국가들이 터지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직접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 한 번 정도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든지 큰 변동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다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들을 얹어서 시나리오를 이제 중복해서 거기에서 다시 보정을 하는 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투자 전략들을 또 세우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상승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밸런싱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시면 이제 만약에 그걸 아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각각 다르잖아요. 모두 다 올라가거나 모두 다 내려가거나 그게 아니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뭐 기존 산업이냐 신산업이냐 아니면은 어떤 국가냐 국가마다도 다르거든요. 순서가 뭐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사실 1단계는 미국보다 먼저 올라왔어요. 네, 그러나 2단계는 미국이 더 나왔고 한국은 박스권 3단계는 같았는데 4단계는 조금 올라가고 미국은 크게 올라가고 네, 그게 또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의 다른 것 말씀하신 산업 섹터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포트폴리오를 그 단계마다 뭐 매일매일 이렇게 조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굵직굵직한 단계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국가든 섹터든 그러면 좀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전략들을 마련하실 수 있겠죠. 일단 그러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뭐 주식 투자가 뭐 불로소득 아니냐, 도박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 안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시면 도박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박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시면 도박이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뭐 도박에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뭐 친구들이 부러울 만한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큰 수익을 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도박이나 투기 뭐 이런 게 불로소득이 아니라 철저히 공부, 학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세 상승을 시작할 때 그 어떤 출발 신호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책에서. 그 신호가 우리가 뭐 미리 그 눈치채면은 뭐 아주 유리한 거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예.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1차 상승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상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상승기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폭락장에서 신호가 나와요. 네, 대폭락장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단계 전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전이 이제 대폭락이고 1차 상승, 2차 상승인데 대폭락장 후반부쯤에 신호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 대폭락은 없고, 혹은 바닥이거나 이제는 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그 다음에 뭐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1차 상승기를 생각하고 투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데 1차 상승기는 그때 대폭락 하락장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니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채권을 연준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MBS를 연준이 뭐 다른 뭐 제로금리 내라고 해도 계속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시장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레버리지 핵심인 MBS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연준이 선언하고 난 이후에 한 달부터 그 다음 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신호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돈의 힘에서 반등하고 난 이후에 나왔지만 추가적 대폭락이 없다. 당분간은 한 신호가 이번에 위기는 회사채니까 연준이 정크본드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을 때 회사채를.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럼 네, 주식시장이 그렇죠. 최소 3개월을 앞서간다라고 보면 현재로 보면 코로나로 보면 미국은 이제 후반부니까 뭐 최소 6월, 7월, 8월에 대한 이제 리바운드. 분명히 리바운드가 나올 겁니다. 워낙 록다운,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곧바로 그냥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호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업이 예를 들면 업종에 따라서 언제 개시가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니까 사람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국가 간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국가 간의 신호고요. 즉
락다운의 셧다운이 언제 풀려서 사람의 이동률이 있느냐, 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전문가를 얘기하고, 또 뭐, 구글의, 이렇게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에도 이제 나오죠. 그럼 이동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예, 조금 빨리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점점점 소비 시장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무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정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닥. 뭐 이제 요런 부분들을 신호로 잡으면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는 가장 빠른 신호고, 그 다음 신호는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나오는 신호들이죠, 실제로.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네. 그런 신호들을 충분히 보시고요. 뭐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준에서 금융에 대한 정책 이런 네. 것들을 막 양적 완화 무제한 뭐 풀고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실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금융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들을 네.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발이 딱 먹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이 하는 정책이 금융 정책이지만 실물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금융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움직인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하는 게 뭐 세계적인 그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쩌면 대세 상승을 올리는 데도 키맨이고요. 네. 대세 상승을 회방하는 데도 키맨이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쉬운 측면에서만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 세계의 실물 경제나 혹은 전 세계의 투자 시장의 영향력은 미국이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 GDP가 70조 달러가 넘지만 결국 미국의 위상이 실질적인 차지하는 포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그렇고 신호를 주는 시그널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시장인데 결국 미국 시장이 이런 위기 속에서는 연준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죠. 대통령이 어떻게 희망을 주느냐. 시장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죠. 또 대통령은 뭐 물론 이제 의회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기 때 이번에도 슈퍼 부양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워낙 재선을 앞두고 있고 그전과 다르게 선거를 위해서는 뭐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 5년, 10년 후에 부채가 많이 늘어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크죠. 그리고 네. 미국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가 따라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국에 수출해도 또 미국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한국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첫 번째 키맨이 연준의 의장 플러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상황에서 그 플러스 역할을 할 것이냐,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세계 경제가 다시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그 공조가 잘 일어나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그 생각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뭐 미중 문제, 무역 전쟁 다시 시작할 것 같고요. 코로나 배상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이슈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성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대선 전이죠. 네, 올해 11월 3일에 있는 대선 전에. 까지만 본다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이제 노멀한 대통령이었다면 뭐 미중 무역 전쟁도 분명히 하겠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또 뭐 어거지 혹은 막 시장을 막 흥분시켰다가 놀래게 했다가 뭐 공포를 이런 식은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친숙했던 대통령이라면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 네. 그렇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크면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도 결국은 핵심이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 핵심 경제를 살린다는 지표 중에 트럼프가 선거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네, 내놓을 수 있는
지표가 어쩌든지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혹은 뭐 예를 들면 금리의 수준 아니면 일자리 실업률 그리고 또 피부로 확 와닿는 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주식 시장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산층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 이상은 챙겨놓고 코로나 사태가 와서 이제 원하는 대로는 안 가겠지만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든 이제 뭐 이런 북한의 이슈라든 이런 걸 해서 지지층을 집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집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도 사실은 이거의 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3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거를 뭐 2만 8천, 2만 7천까지는 하겠지만 그 정도는 희생하더라도 그래도 납득할 수준의 선거 전까지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을 쳐서 더 이상은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제 선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챙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연출되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전쟁, 어떤 액션은 그렇죠.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아니 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액션이 없으면 뭐 그냥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가설인데 이게 예를 듣기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선거 전까지 2만 8천, 3만 갈 수 있는데 그런 액션을 있었기 때문에 뭐 2만 5천, 6천 선 뭐 이런 이게 그런 차이 정도. 그렇지만 뭐 다시 18,000선이 뭐 무역 전쟁을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18,000선이 막 깨지고 적정선을 그렇죠. 유지한다. 그렇게는 트럼프가 하면 재선에서 집니다. 어쨌건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식을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서라도 써서라도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주식 시장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 그다음에 중국을 쳐서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싱을 하겠죠. 네, 밸런싱을 하겠죠.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요. 네네. 그 분위기는 정말 이제는 끝이다. 정말 그렇죠. 끝이다. 네.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반등해서 네. 지금 뭐 거의 전고점 대비 뭐 한 10% 뭐 이 정도밖에 15% 얼마 안 남은 것 남았죠.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 반등세가? 당분간은 아마 이제 약간의 추가 상승이나 박스 권장은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사실 꽤 올라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뭐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지금 뭐 24,000, 3,000대에서 왔다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한 3, 4천 맥시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뭐 미국의 그 상승률만큼은 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조금 나누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반등기의 그 시기하고 그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이미 지금 1차 반등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완료된 시점이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2차 반등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네. 코로나19 이후에 일시적으로 한 3, 4개월 동안 2차 대유행 오기 전에 리바운드를 할 건데 그때는 뭐 워낙 안 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지표들이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게 선반영되거나 혹은 진행되면서 반영되는 이제 그런 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차 반등기의 그 어떤 시기하고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2차 반등기는 이제 각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이 조금 이제 빨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반등기 때의 심리적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 공포감 해소되면서 했던 분들이 이제 아마 수익 실현이 그래서 약간의 이제 멈춤이 있죠. 네. 오르락내리락. 그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뭐 주식과 채권에서 조정하든 내부에서 하든 이런 게 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되면 뭐 제 생각에는 한 뭐 2, 3주 하고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활동이 있으면서 이제 그 매출도 올라가고 뭐 이런 장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때는 이제 업종마다 좀 달라지겠죠. 섹터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놓는 그런 어떤 지표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지표들에 의해서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어떤 데는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이하가 이제 나온다면. 왜냐하면 심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때 이게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뭐 여름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에 어느 정도 그걸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1차는 거의 구별화된 거 다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옥석이 가려져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생각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서서히 지지부진하고 생각된 것보다 이거 빨리 회복이 안 되네. 이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것이 갈리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곧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네. 그 시점이 아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늠을 시작하겠죠. 그런 분들이 일단.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우리도 멈췄던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재확산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연 경제가 계속 어떤 그 긍정적 그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전과 다른 중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뭐 4단계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번에 아주 다르죠. 이제 다른 이유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난 이제 6차 대세 상승기에 사스도 일어났고 메르스도 일어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조정만 받고 큰 무리 없이 올라가더라. 신종플루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은 이제 그 점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단계에 걸쳐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간별에서는 이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다시 1단계에 올라왔던 거를 전부 다 토해내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분명히 영향은 있긴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최선의 선방은 2단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2단계에서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펀더멘트. 그래서 2단계 구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이고요. 코로나가 재발해도 최악의 경우는 다시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혹은 그 이상도 내려갔다가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4단계는 맞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4단계의 어떤 단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네.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간과 폭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 요소들이 기간과 폭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더블딥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하시는 분들도 좀 네네. 있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시 이제 대폭락의 가능성은 코로나19에 대해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투자자분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3단계, 4단계 또 대세 상승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그렇죠. 예, 그때 파는 만약에 그렇죠. 이걸 내가 준비 없이 맞닥뜨려졌다 해도 그때 파는 시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뭐 시간이 뭐 내일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빨라야 뭐 예를 들면 한 4, 5개월 후 뭐 이러고 또 그 외에 뭐랄까 리세션의 큰 충격이 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요소들은 지금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비할 시간이 몇 개월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 동안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을 가지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최저점으로 다시 내려가서 1단계부터 다시 올라간다면 그 저점에서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사지 못했던 다른 좋은 그렇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네. 그렇지만 결국 그 우여곡절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이치로 회귀하더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셨던 3차 상승 시기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에 질문하셨던 거와 연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이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제 앞에 질문에 보충하거나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사건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종식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네, 종식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종식은 내년 봄에 가야 종식됩니다. 그래서 종식이라는 말은 지금의 단계에서 어울리지 않고요. 지금은 1차 유행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네, 그래서 종식이라는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그걸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1차 유행기가 이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코로나19 사태는 진짜는 올 가을, 겨울이 진짜입니다. 네.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사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미 백신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면역체가 형성된 어떤 그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계절성 독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절성 독감은 겨울이 되면 늘 맞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자가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는 이번에도 맞듯이 물론 약간의 특색이 다르지만 어떤 인플루엔자는 그 특성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젊은이 피해도 있지만 상당수는 젊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기침, 감기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계절성 독감은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만 맞으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종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도 종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인플루엔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백신도 없고 우리가 면역도 형성되지 않은 진짜 신종이 있습니다. 네. 이 신종이 대체적으로 11년에서 39년, 전염병 학자들을 보면 11년에서 39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 신종플루예요. 그래서 거기도 신종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또 신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면역력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은 백신이 나와서 최소한 인구의 30%나 60% 정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해소가 되거나 그래야 종식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백신이 없으면 감염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멀리까지 안 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 독감, 네. 1918년, 19년. 그 다음에 1957년 아시아 독감. 네, 그때도 한 100만 명 정도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 이때도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사망자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홍콩 독감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제 주위에 아는 분도 홍콩 독감 그때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홍콩 독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메르스나 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사실 국지적으로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면 2009년에 신종플루. 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는 보통 3번 유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행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도 신종이죠. 그래서 무조건 3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3번 대유행을. 예.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 3번의 대유행에서 두 번째 유행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 스페인 독감도 2차 유행 그렇죠. 때 많이 죽었다고. 많이 죽었죠. 네. 신종플루도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기억이 2009년에 신종플루 때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가 한국이 전 세계로 보면 2차 유행 때 맞은 겁니다. 제 2차 대유행 때 한국은 그게 첫 번째지만 그게 2차 유행이 가장 크게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 크게 맞았잖아요. 네. 이제 종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루면서 간다. 잘.
백신 나올 날씨 때까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두 번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1차 유행이 사실 제일 작아요. 예, 그래서 데미지로 보면 두 번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1차.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이 이렇게 곡선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1차만 해도 지금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스페인 독감부터 지금까지 2009년까지 하고 지금의 독감하고 비교하면 저는 여러 가지 팬데믹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염병사도 굉장히 크게 어떤 그 전환이 된다라고 봐요. 이번 게 새로운 전염병의 새로운 어떤 양상을 만드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전염병은 1차가 제일 작고 2차가 제일 크고 3차가 두 번째로 큰 요 국면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1차 때는 전염병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첫 번째 진원지가 세계 어느 한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 독감은 미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 독감하고 홍콩 독감은 말은 아시아 홍콩이지만 사실 중국이 진원지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08년 신종 플루는 멕시코와 미국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행 때는 그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유행이 창궐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 이제 봄철이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하니까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여름철로 들어오면 이게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날씨와 연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연관이 없는 이유는 환경이 좀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생존율도 줄어들죠. 근데 지금 이제 더운 지역에서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밖에서 그래도 산화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이러스가 묻어서 신발에도 몸에 호흡 여기 얼굴에 붙든 사람이 덥기 때문에 예전에는 더워도 밖에 돌아다녔죠. 네. 근데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에서 건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바이러스가 약해지긴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지수가 세져서 예를 들면 반나절 안에 사멸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밖에서 접촉을 하고 건물로 들어가죠. 건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최적의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운 지역과 상관없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그렇지만 결국은 날씨의 영향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봄에 발원을 해서 여름이 되면 좀 수그러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사람들이 무감염, 무증상자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의 사람이 그리 가거나 미국 사람이 거기를 가거나 비즈니스든 뭐든 또 이 사람이 거기를 가거나 해서 그 여름 기간 다음 유행기 전에 은밀하게 각 도처로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가을에 바이러스가 다시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온, 그게 이제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봄 환절기, 가을 환절기. 그 환절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강해지는데 사람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특별히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겹치는 시기가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2차 때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진국끼리는 이게 교류가 있죠. 그래서 선진국이 이쪽에서 2차 때 유행할 때 갑자기 빠르게 다른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차는 다시 거기에서 후속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1차는 국지고요. 2차 때 전 세계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발원지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2차 때 맞은 거죠. 스페인 독감도 사실 우리도 2차 때 맞은 거거든요. 네. 네,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만주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네. 근데 이번은 제가 왜 전염병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케이스냐면 1차 때 전 세계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국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2009년하고 지금하고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교류가 중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고 이런 게 그다음에 우한도 못 맞기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지 지역에서 이동의 세계화 그걸 세계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동의 어떤 속도들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됐지만
지금은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순식간에 여기서 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다시 미국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 네.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속도,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 비율도 규모도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왜 위험하냐면 이미 이제 진원지가 있잖아요. 네. 다 잡아도 없어지지 않죠. 네,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뭔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차가 되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이전에는 그것도 타이밍이 좀 있었어요. 인터벌이, 딜레이가. 근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한 번에 다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은 바이러스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유행이 3번의 곡선 중에 2번 일어나는. 물론 3번째까지는 3번이고, 3번 다 전 세계 팬데믹,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언하는 최초의 어떤 사례가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 하면은 같은 네. 패턴을 보이겠네요. 동시에 그렇죠. 다발적으로 그냥 예.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1차 유행은 2차 가을기까지 여름이라는 좀 긴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회 3차는 가을, 겨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깐 한 달 정도 하고 봄철로 들어가죠. 우리 2월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는 2차, 3차 이렇게 나오지만 대체로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 2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이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네. 네. 물론 그 전에 9월, 8월, 9월부터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곡선이 타기 시작하는 거는 10월 말, 11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5월이죠? 5월. 이때까지 2차와 3차가 겹쳐나기 때문에 지금은 2, 3, 4, 5, 많아야 3개월, 4개월에 우리가 지금 충격을 보고 있는데 이때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이상 이 국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진짜는 2차입니다. 겁나는데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백신을 넣어봐야 돼요. 치료제와.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네. 대신 이건 바이러스 자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미국의 질병 뭐 CDC의 뭐 수장도 그렇고 파우치 소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질병 관리하는 분들도 전문가를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패턴이 바이러스가 자기 갈 길을 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 대신 인간이 도전과 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를 맞았기 때문에 2차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별로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잘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하는 국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적 피해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피해, 그러니까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피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누어 봐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최악의 나라는 그 두 개를 동시에 1차보다 크게 만든 나라가 있을 거고요.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만 뭐 경험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것도 중간 정도가 있는 나라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단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현재 추세로 보면 전 세계로 보면 대략 이번에 코로나19도 최종적으로는 역사의 기록에 뭐 한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 사망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지금 한 1차 말 부분인데 26만이죠. 네, 그러면 30만을 넘어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제3 네. 그룹의 국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2차, 3차까지 하면, 네. 1차가 컸기 때문에 2차가 생각보다 보통은 5배에서 10배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3, 40만, 그리고 3차까지 합치면 100만 정도. 그래서 이번은,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정도죠. 스페인 독감처럼 안 된 것은 그때와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의료라도 그렇죠. 발전하고 예, 사회적 환경이나 그때는 또 전쟁도 있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비슷한 사망자 규모로는 홍콩 독감과 아시아 독감, 신종플루는 그보다 좀 적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사망자가 날 수 있는 규모의
지금 바이러스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의 경제나 혹은 기업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고민하신 분과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이제 종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종식됐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터지면 또 그렇죠.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분류하는 게 좋고 뭐 꼭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분들이나 질병 전문가들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2차는 온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크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그분들이 정부도 그렇고 숨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뉴스를 모니터하면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 2차 대유행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신종플루라는 그 경험 때문에 한 번이라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백신이 나오면 일단 백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인데요.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나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즉 2차 유행이 10월 말이나 11월이에요. 그럼 백신이 그 전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확진자가 S커브를 타기 시작하면 한 달 안에 그냥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그 지금 1단계 때의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신종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48시간 이틀이죠. 이틀 동안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그 속도가 사스의 3.2배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 확진자가 100만을 돌파하는데 신종플루의 4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이탈리아 같은 데가 의료 시스템 붕괴가 했죠. 사망률이 사스 수준입니다. 10%.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너무 빨리 얘가 증식하고 빠르게 감염자를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100명 중에 10명이 병원을 가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상당 부분 나으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간에 1000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가는 거죠. 병원 그렇죠. 수용력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명이 병원 치료를 제때 못 받거나 병원을 못 가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게 뉴욕이고 이탈리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초반에 제어해서 증가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병원 수용 능력 안에서 했기 때문에 사망자도 현저히 낮고 진압을 빨리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건 속도죠. 그래서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백신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종플루가 코로나19가 2차 감염에서 10월 말에서 11월에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한 달 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제어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가 백신이죠. 근데 백신은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만 그 10월 말 전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되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대적 투자를 하고 세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뭐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빨라야 내년 봄.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급진적인 저는 예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들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전혀 없었던 기존의 어떤 응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는 그랬어요. 기존의 어떤 백신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는 빨리 백신이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세계 최고 기록이 4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에 나와도 1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네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본 거다. 네. 이거는 엄청난 공조와 뭐 이런 거 그리고 운도 따라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안 된다. 근데 뭐 엄청난 변종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변종이 되면 지금 염려하는 게 그렇게 되더라도 변종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종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일 빨랐던 게 4년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가장 급진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해 주시는 것을 따른다고 해도 내년 봄.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을 따른다고 해도 올 10월. 자, 그러면 그거는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갑니다.
대응이 불가능한. 그러면 한 달만 그냥 손을 놓으면 뉴욕, 우리나라도 한 달만 그냥 질병관리센터가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냥 막 확진되고 늘어나고 퍼지는 거 한 달만 놓으면요. 우리도 뉴욕하고 이탈리아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백신을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로 보면 우리나라 어떤 특정 기업이 정부가 돈을 내서 공장을 지어줘서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면역 증강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늘리려면 최대한 빨리 많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 증강제를 넣으면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면역 증강제, 뭐 부작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도를 했죠. 급하니까. 그때 그걸 해서 최대로 만든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에서 한 500도즈. 한 달에. 즉 400만에서 500만. 그러니까 400에서 한 500만 정도가 한 달 생산 분량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접종을 했죠. 그러면 문제는 신종플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종플루로 대비해서 100만을 돌파하는데 4배가 걸렸어요. 4배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4배의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4분의 1 축소됐으니까 한 달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럼 한 달 안에 최대 생산을 해도 500만 도즈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있고요. 그건 백신이 나왔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는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냐를 또 봐야 돼요. 백신이 개발됐어도. 예, 그렇죠. 군주를 뭐 OEM으로 나눠주든 특허를 받고 나눠주더라도 뭐 전 세계 선진국의 상당 부분 혹은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고 있는데 몇 개 국가나 생산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10개 국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그러면 이게 급작스럽게 폭발하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가면 자국에 필요한 것도 생산하고 자기가 자국이 생산해서 다른 없는 나라도 주고 뭐 이럴 텐데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번에 알았냐면 마스크 사태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나라마다 쟁탈전이 벌어졌죠. 난리가 났죠. 예, 뭐 공항에서 뭐 이렇게 뭐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마스크도 이 정도인데 백신은 나눠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개발돼도 그 생산 속도도 있지만 자국 분량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는 2차 유행 때 전혀 백신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럼 백신이 나와서 다 잘 맞으면 뭐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신흥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백신이 있어도. 그래서 백신이 힘들지만 나와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국경봉쇄 다른 나라는 국경봉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게 외길이거든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한.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2차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봅시다 하고 도박을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지켜봅시다. 그래서 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봤더니, 역시 전문가 예상대로 엄청나네요. 지금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2차 유행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때의 피해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패턴과 생각,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거라면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여름이 지나가고서 이렇게 조금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태 때처럼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나온 것도 그 계약을 일주일 연기하고 이랬는데 그때 나오면은 진짜 이제 2차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결국은 셧다운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빠르면 9월부터 혹은 늦어도 10월부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한 번 걸면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백신 나올 때까지. 그러네요, 진짜. 2차 때는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는 못 움직이겠네요. 못 움직이죠. 왜냐면 열었다가 또 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가장 최악은 그냥 똑같이 미국 뉴욕이나 이탈리아 사태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고 그런 나라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대응이 할 수 없는 나라들은. 그리고 이제 1차 교훈을 받아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한국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2차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9월부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 백신이 나오면 12월까지는 가야 되고요. 4개월. 백신이 안 나온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8개월을 계속 이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구글의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직장 출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영역 뭐 거기에 너무 밀접돼 있는 뭐 예를 들면 여행이나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침체됐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제 막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경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2, 3, 4월에 한국 내부 소비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 정도의 경제의 어떤 충격을 그대로 9월부터 간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럼 그 정도 충격을 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는 내부는 그렇게 막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4월에 수출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해서 우리나라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지금 4월, 5월 충격을 받아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라 했냐면 내수는 그 정도지만 수출은 역시 그 정도의 충격이 올 거다. 이것의 2-3배.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저는 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첫 번째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지만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충격이 커지면 1차에서 이 정도 데미지면 글로벌 리세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맞아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요. 보통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리세션은 짧으면 6개월에서 18개월을 갔거든요. 우리나라 조금 더 길었지만 대체적으로 리세션이 시작하면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 리세션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리세션이 시작됐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뭐 올 여름 가을까지만 큰 충격이 있고 가거나 아니면은 길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중반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세션 국면도 끝나는 거죠. 같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제가 1차 유행으로 끝났을 때. 근데 만약에 2차 유행이 되면 2차 유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차가 그러니까 기간도 2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충격도 2배죠. 근데 경제 충격이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 1차 충격 때 3개월간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력을 소진했어요. 그래서 겨우 벗어났는데 물론 이제 6, 7, 8, 9 정도의 한 4개월의 회복 기간이 있지만 그 회복 기간을 조금 거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력이 많이 상쇄된 상황에서 그 다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충격, 그 다음에 기업의 파산 이런 부분은 2차 때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예는 아니지만 뭐 외국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 이런 같은 경우는 3개월도 힘든데 이제 6개월 이상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거리 노선은 굉장히 회복이 더딥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국적 항공사나 이런 데는 국유화를 시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부분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을 맞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충격도 크지만 이게 리세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되는데 충격 같이 맞았고 여기서 더블 충격을 맞았으니까 데미지가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리세션은 내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사례에서 볼 수 있냐면 1918년에 1919년에 스페인 독감 때 제가 주식시장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그 부분을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그때 보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에서 1,500만에서 5천만 명 정도 사망자를 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물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우리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언제 많이 하락했느냐?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오히려 더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때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뒤늦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폭락이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다가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스페인 독감이 터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막 대폭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참전 때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회복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스페인 독감이 다 끝난 이후에 1, 2, 3차까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이 거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발표했을 때 떨어진 그 수준까지 더 떨어졌어요. 네. 네, 대폭락. 그 이유가 뭐냐? 스페인 독감이 나고 나서 경제 충격, 그 당시도 받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면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때 우르르 하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처럼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뭐 이번은 젊은 생산 인력의 타격이 그렇게 그때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경제 충격을 2번을 받는다면 받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세션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총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때 충격 한 번 받고 2차 때 충격을 2, 3차 합 받고 그러고 나서 리세션 한 번 더 받는, 그래서 3번의 주가 폭락이 가능한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3번의 폭락을 겪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그렇죠. 이제 그때는 3차 이제 상승 시기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1, 2차가 떨어졌다가 1, 2차 회복됐다가 다시 1, 2차분 반납하고 다시 1, 2차 갔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1, 2차부터 다시 이제 4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어떤 양상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이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 시나리오를 두고 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저는 물론 제가 뭐 워렌 버핏하고 뭐 대화는 안 했지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예. 한봉주판 게 뭐. 예. 저는 미루어 추정을 해본다면 만약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밖에 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가정했다면 지금 워렌 버핏이나 일부의 투자자들이 그러거든요. 안 사거든요. 네. 오히려 더 팔고 현금을 더 보유해야 된다는 말이 이 시나리오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빨리 뛰어 올라서 저점에서 못 샀고 어차피 못 샀어도 일단 못 샀고 두 번째 올라와도 결국 다시 도로 내려갈 거고 도로 내려갈 때 그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게 처음 미국으로 18,000선 이 선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안 사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뭐 사서 1개월 만에 팔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번 사면 5년, 10년 갈 분들이니까 가장 낮은 시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시점은 최고의 리스크가 없어진 상황이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주 주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네네. 너무나 지금 대외 환경이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하네요. 네, 지금 특히 한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1950선인데 아마 여기서 뭐 2500선 가기 힘들 겁니다, 당분간. 그리고 그걸 가기에는 한국이 중간 텀 5, 6, 7, 8이 리바운드가 있어도 그 리바운드 안에 뭐 그전에도 이미 그 내려온 2500선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도 그 구간에서도 그 긴 시간에서도 못 올라갔는데 3, 4개월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900선에서 한 2100선에서 그 박스권으로 이 여름 기간이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네. 그렇군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 주식 시장 네네. 이 투자 환경을 보면은 뭐 원유 ETN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버스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막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네네. 지금 그 복합적인 환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개인의 어떤 투자 어떤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평가를 하기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숨어 있는 위기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혹은 자연적 어떤 이치들 이걸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투자 상품을 물론 이제 뭐 원유 ETN, ETF가 이제 말이 많았는데
물론 어떤 특정한 상품은 그렇게 이제 숨겨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리스크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 유가 상승을 위해서는 뭐 그것과 연관된 다른 것을 조금 더 안전한 것을 뭐 투자 상품을 고르셔라. 뭐 이 정도는 뭐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투기적 혹은 도박적 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면 도박적 투자는 그냥 뭐라 할까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잭팟이 터져요. 그렇지만 오래 있으면 다 잃어요.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갔더라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실수록 물론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그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뭐 투자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즉 이런 구조를 알면 아실수록 그게 위험과 기회 요소를 아시는 거죠. 네. 그럴수록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실수록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상품 하나는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그러나 이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코로나 이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 있다면 네네. 우리 소장님은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제 2차 유행이 왔다라는 것을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1, 2, 3, 4단계가 다시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응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와 다시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가 1, 2단계, 휴지기가 박스권, 그 다음에 후반부가 제3차 상승이라고 그러면 전반부는 기존에 있던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은 후반부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기존 산업을 고르실 때에도 우리나라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2008년의 경우로 보면 상승 구간의 제2단계 2차 상승기 펀더멘탈에서 올라가는 그 상승기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전기전자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왜 그게 올랐느냐? 그 당시에 주력 사업이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올해가 됐든 혹은 2차 유행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 단계가 됐든 그러면 이제 뭐 2021년 후반이나 2022년이겠죠. 이때에 한국의 현재 전자, 철강, 자동차, 석유화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혹은 그때 지금은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지만 주력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기존 산업으로 포함되는 게. 그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미국으로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언택트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네. 그 기업들은 이제 사실 미래 기업에 안 들어가요. 네. 지금부터 미래 기업이라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상은 변해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변하는 게 현상이죠. 네. 그러나 근본적인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근본적 이치를 두고 그 시기에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섹터를 고르시거나 업종을 고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공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뭐 학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는 투자의 어떤 상품을 정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는 권장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이게 더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어려워요. 많은 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왜 저는 그걸 추천하냐면
거시적인 어떤 흐름은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이 흐름이 길게 장기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늦게 학습을 해서 알아채어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시에 투자라는 것은 국가 인덱스죠. 네. 네. 워렌 버핏도 뭐 유언처럼 뭐 이렇게 남긴 말이 이제 내가 나오면 인덱스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산을 지키는 가장 워렌 버핏 봤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떨어져요. 네. 네. 뭐 디테일하게 만들어 포트폴리오 조정. 그러나 돈은 잃지 않아요. 근데 돈을 잃지 않는데 수익률도 꽤 괜찮아요. 네. 미국의 인덱스가 뭐 지난 한 30년 동안 다우존스 인덱스에 투자하면 한 6에서 7% 정도 연평균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예전에 수익률이 많고 막 이렇게 진폭이 컸기 때문에 뭐 한 20% 이상은 돼야 큰 수익 냈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상한가 한번 맞으면 30% 이상. 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한번 잭팟이 터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어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판단이 쉬워요.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게 전 세계 국가 인덱스를 개인들이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네, ETF. 그렇죠. 네. 물론 거기서 2배수냐 3배수냐 할 수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개인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안에서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망하지 않을 국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지만 내가 만약 거시적 측면을 알면 더 좋겠지만 모르면 그냥 이런 거죠.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덱스로 가면 간단해요. 내가 거시를 잘 몰라도 미국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잘 몰라도 망하지 않을 국가를 사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국가를 놓고 가장 늦게 망할 국가가 어디냐? 네. 네. 그러면 그 국가를 몇 군데를 찾아서 한 군데 하든 몇 군데를 포트폴리오 나누면 되죠. 네, 인덱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하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혹은 중국은 괜찮은 국가죠. 중국을 괜찮다고 보시나요? 10년 이상 봤을 때. 10년 이상? 그렇죠. 어떤 분들은 중국이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됐든 네네네.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네. 어떤 그 안 좋은 결과를 당해서 뭐 정말 최악의 어떤 경제 위기나 네네. 아니면 정말 나라가 쪼개지는 옛날 그 구소련처럼 네네.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뭐 저도 사실 중국의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중국의 최악의 경우, 뭐 미국이 가장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가장 원하는 게 중국을 4개로 쪼개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뜻밖의 시나리오 발표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중국의 금융위도 제가 가능성을 시나리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네. 그 시기와 규모만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겠죠. 세계 시장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절반 폭락할 거고요. 네. 중국은 뭐 절반에서 한 75%, 70%까지 폭락하겠죠. 근데 그래도 중국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을 했죠. 네. 주식시장도 가장 빠르게.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극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면 그게 큰 데미지지만 중국을 내가 앞으로 10년을 보겠다. 그러면 1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에서 지금 저도 시나리오상은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미국이 구사할 카드가 더 많거든요. 네. 중국이 지겠죠. 그럼 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중국이 4개로 쪼개지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이 져도 2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다음에 시장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 상당 부분 성장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중무장되는 사람,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중국이 여전히 여력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수준에. 물론 그것도 2위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중국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중국이 금융위를 맞는 가능성을 봐도 그래서 뭐 3천이든 2천이든 거기서 반토막 나도 그 다음에 중국은 최고점이 6천 이상 갔으니까 그거 회복하고 중국은 10,000에서 20,000까지 간다. 한 10년을 보면.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10년을 보고 투자하면 뭐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국가를 찾아서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게 개인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고요. 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거기서 좀 더 수익률을 더 높인다. 뭐 섹터로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거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즉 미국이 망하느냐 중국이 망하지 않느냐에 대한 좀 쉬워지는데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 국가의 섹터가 있습니다. 네. 즉 산업은 할 수 있죠. 이게 쇠퇴하는 산업이냐, 아니면 필수적으로
뭐 그냥 인구 숫자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냐. 먹고 사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섹터. 아니면 이게 미래 섹터냐. 이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섹터에서 조금 더 나눠서 분산해서 또 투자하면 인덱스 투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게 기업인데 기업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만 단일 기업은 그렇죠. 정말 힘들어지. 단일 기업은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기업에서도 뭐 방법이 있어요. 1등주만 산다. 네, 그러면 사실 그 1등주는 섹터 투자와 같은 겁니다. 네. 그 섹터에서 1등주라도 섹터가 의미가 없고 사양이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섹터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고요. 네, 그 개별 기업을 하는 거는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학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그 레벨을 나누시는 게 좋고요. 제가 조금 하나 더 조언 드린다면 중국을 투자하실 때는 혹은 신흥국가, 동아시아 국가죠. 뭐 이런 네네. 국가를 투자하실 때는 가능하면 개별 기업에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투자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 섹터는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죠. 네, 중국에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잘 나가 있었어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도 일단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디에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나타난 게 중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다 지금 벌써 드러나잖아요. 회계 부정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개별 기업은 없어도 중국도 역시 섹터는 살아있거든요. 기업이 체인지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같이 혹은 동남아나 내가 정보 접근성 혹은 그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데는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개별 기업은 좀 지양하시고 섹터나 인덱스 수준에서 하셔라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네. 사실 그게 좀 더 쉽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또 다른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네. 그 기회는 뭐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기회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리세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이 클수록 기회니까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코로나 어떤 제2차 유행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막 그 걱정을 많이 하셔요. 네. 이제 다 끝나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멘붕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체가 아무런 큰 위기 없이 쭉 갈 때는 확실성의 시대죠. 네. 이럴 때는 장점이 뭐냐면 뭘 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잘. 어떤 걸 해도 대폭락이 없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다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최대 단점은 1등은 계속 1등 하고요. 꼴등은 계속 꼴등해요. 네, 이게 단점이에요. 안정성은 있지만. 네, 마음은 편하지만.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대죠. 이런데 단점은 마음이 불안해요.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하루 올랐다가 하루 또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장점은 뭐냐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에 뭔가 기회가 그렇죠. 있죠. 변동성에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지만 그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에 대해서 어차피 올 거라면 내가 거부한다고 코로나 2차 유행 안 올 거야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전문가들이 또 과거 역사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직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면하고 분석하고 공부하시면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면 씨름을 하다 보면 힘이 센 사람이 늘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의 힘을 작거나 최후가 작도 힘이 적도록 역이용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즉 위기도 내가 위기의 그 어떤 힘, 짓눌림, 공포를 거꾸로 내가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기회, 기업도 마찬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팩트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이번 기회는 어쩌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초기에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저렇게 해서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데 결국은 다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제일 잘했다. 그리고 그렇죠. 경제 충격도 뭐 수출은 모르겠지만 내부는 가장 선방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니까 이게 경제 충격을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나야 되는 것을 셧다운, 락다운을 가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던 거죠. 즉 미리 대비해서 조금 과하다 싶더라도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당장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당장은 리스크가 있고 손해가 있겠지만 결국은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오히려 그게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책에서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두 번의 큰 기회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공부하는 거. 네.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그 소장님이 하시는 방법 같은 거. 네. 어떻게 뭐 미래를 좀 예상하고 네네. 그 예측하려고 노력하시는 네. 알려고 그런 어떤 방법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차피 역사는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시장이라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그걸 다룬 건데, 과거의 투자의 어떤 흐름의 역사를 조금 뭐 금융의 역사나 혹은 경제사라든지 혹은 투자 시장의 역사의 책들을 좀 고르셔서, 그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개별적 사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패턴적인 것, 즉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치에 해당하는 것 혹은 구조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내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뭔지를 거기서 구별해내셔야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새로 나타난 거,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운 사건이 뭐고 새로운 현상이 뭐고 새로운 특이점이 뭐냐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투시 혹은 뭐 이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랐던 게 눈에 캐치가 돼요. 네. 네,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놓고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뭐 빨리 하면 이제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책을 보실 때에도 공부를 하시면 짧은 기간 안에 꽤 좋은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퍼포먼스를 어디로 내야 되냐? 결국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수익률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이 움직여요.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데 천천히 오르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B 주식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내가 여기서 10% 오른 투자 수익을 올린 건 생각하고 이게 20% 오른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20%의 내가 저거 했으면 투자 수익률이 더 올랐을 텐데 수익률에 포커스 맞춰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게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계속 뒤를 쫓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감정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감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을 때, 뭐 수익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만들어낸 게 나의 원칙이에요. 투자 원칙.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네, 왜냐면 투자에 성공하시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역사적 패턴이지만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오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단기 매매를 하신 분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많죠. 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원칙, 또 이 역사적인 속에서 그분들은 뭘 더 중점적으로 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나의 성향과 맞는 것, 즉, 나의 성향은 나의 스타일, 내가 좀 공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아니면 내가 투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을 때 산출문을 내는 것은 나의 원칙과 패턴, 역사적 패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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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네네. 그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어느 정도 이제 예상도 되면서도 뭔가 두렵지 않은, 네. 네, 오히려 그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구나 네. 기다려지는 약간의 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돼야겠죠. 네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그런 그 인사이트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최윤식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